예, 하나 둘 하나 둘. 예, 저희가 토론회 약속한 시간이 2시라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신호 주시면은 제가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예? 예, 예. 조금 그러면 조금 1, 2분만 기다려 주실래요? 발제하시는 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요. 사전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아직 저희 코로나 그 방역 저기 수칙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사면이 튀어 있는 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 꼭 착용 부탁드리고, 혹시 발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양해해 주시면은 발제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저희가 오늘 현장 토론과 유튜브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또 청주에 눈이 많이 오고 아침에 그 교통이 많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움직이시는 것들이 다 아마 힘드실 거라 유튜브로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교육발전소가 동시에 지금 안내하고 있어갖고 유튜브에 접속하시는 분들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한 거보다 줄이 줄였는데도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7m인가 그렇게.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8m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보다 작게 한다고 했는데. 5m.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 오는데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실태와 안전시설 이 보행로 확보 방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대강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충북교육발전소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공동 주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지역 현안 대응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좀 통학로 확보 방안을 위해서 시작된 토론인데요.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와 뭐 여러 가지의 개선점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빈 소개하고 국민의회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자장하시는 분께서 패널 분들께서는 다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 그걸 생략하는 걸로 하겠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을 청해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충북 교육발전소 이종갑 회장님의 인사말을 좀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갑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청주에 산다는 것, 충북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청주를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교육도시인지 사실 그것도 의아하고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청주는 사건 사고,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청주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게 될 이런 이제 토론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지속협의해서 함께 토론하게 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발제와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발제자 토론자들 감사드리고, 특히 박진희 의원님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회에서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텐데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토론회 취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갑 회장님께서 그 앞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왜 이 토론회가 개최됐는지를 인사 말씀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토론회 취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바로 그냥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서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방안으로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20분, 30분 하면 30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보행환경 연구를 하고 있는 오성훈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실태와 안전시설 및 보행로 확보 방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뭐랄까요, 행사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나 또 학생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있다면 어린이의 시선, 학생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좀 더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뭐 사실 조개탄도 날리면서 학교를 다닌 기억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만큼 대등한 권한들을 우리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고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환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공 부분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계기를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나 같이 고민해 볼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행사들이 훨씬 좀 더 빈번하게 여러 곳에서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뜻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백화점이나 뭐 마트를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힘이 적고 키도 작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걸리적거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애기들이 천천히 걷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카트로 어린이를 확 치고 지나간다든지 확 사람이 막 밀치고 간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사람을, 그것도 어린이를, 아가를 그렇게 밀치고 다닐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시끄러운 경적을 유모차에 대고 빵빵 울린다든지 느리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마구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가 질주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마 매일 관찰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또 우리가 옳게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차에 앉으면은 생각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를 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는 한 시속 100km 또는 시속 심하게는 한 120km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걸 상상하시게 되잖아요. 저는 그 가장 큰 주범이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광고가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막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고 상점이 있고 막 이런 도시 내 가로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면서 그게 마치 멋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천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방식의 광고나 영화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행 환경과 관련된 이제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해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나 시설 이전에 그런 인식, 공간을 나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나보다 조금 더 키가 작고 나보다 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학생들 또 나보다 주변 환경에 더 많이 관심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서 공간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갖가지의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측면의 개선은 어떻게 보면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린이를 학생들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없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사실은 저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보가 필요하고 불편하고 배려가 필요한 어떤 운영 방침이나 시설들을 용인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시민사회에서 충실하게 확산되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학교 주변에 또 집 주변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세부적인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OECD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떤 부분을 개선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성적은 그렇게 순위는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망자 수의 변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불과 한 9년 만에 굉장히 많이 줄은 거를 볼 수 있고, 뭐 미국은 오히려 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선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령별 사고 사망률을 보시면 이제 고령자 집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상당히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는 이제 적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데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른들은 통근통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하시게 돼요. 근데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은 집, 학교, 집 옆에 학원 이 정도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실제로 다니는 시간대나 밤밤중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원거리를 막 10km, 20km씩 다니는 초등학생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면 생활권, 그것도 보도권 내에 있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한정된 시간에만 다니는데
그나마 아침에는 녹색 어머니회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케어가 되는 시간들이 있고 나머지 학교 시간 일부에 이제 왕래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사고가 저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린이가 더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거꾸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전체 보행 사망자 수도 줄어가고 있고 또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수도 줄어간 거는 맞는데 잘 보시면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은 공간에서 어린이도 살고 고령자도 삽니다. 어떤 도시에 가도 고령자들만 모여 있거나 어린아이들만 모여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많이 사망자 수가 감소했는데 왜 고령자 사망자 수는 상당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 차이를 그 사회적인 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봄. 그러니까 아침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보호해 주고요. 또 오후에 학교가 끝나면 뭐 학원 선생님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그 어린이들의 학교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안전성은 물론 굉장히 개선이 됐지만 이 안전성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된 거지 환경이 개선돼서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정말로 환경이 개선됐다면 왜 고령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계속 사고를 당하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죠. 물론 고령자들의 행태가 예측 불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령자들은 돌봄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굉장히 줄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휴먼 리소스를 써서 인력으로 그런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지 환경 자체가 안전해졌다면 고령자 사망자 수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줄었어야 되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만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환경적인 개선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호구역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실제로 걸어보시면 정말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조성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통학 시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어른들의 노력들이 들어가야지만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실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지 보호되는 구역은 아닌 거죠. 만약에 거기 계신 녹색 어머니회나 또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많은 스태프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싹 빠져도 정말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 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남겨진 빈 공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빈 영역 우리가 채워야 될 영역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지 마세요. 빠르게 달리지 마세요. 어린이들 있으니까 정차하세요라고 우리가 누군가 서서 수신호를 해야만 했던 것이 운전자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자꾸 인력에만 기대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 그간의 어떤 문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운전자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말을 누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5분, 10분 더 양보하지 않는데 어린이들이 다니는 환경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전자는 양보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양보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수신호나 아니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리 갈 생각인데 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를 못 가게 막는다.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통과해도 되느냐 또는 이 속도로 가도록 이 환경을 조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자꾸 인력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운전자 대
보호자 간의 알력만 생기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첫 번째는 운전자가 지역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 교육이 강화되는 부분이 하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일반적인 소통에 사용되는 도로와는 매우 다르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남은 열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구역은요, 우리나라에서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은 비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지정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98.3%, 유치원은 89.6%, 특수학교 96.5%, 어린이집도 60% 정도 돼요. 외국인 학교는 93%.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 정도를 빼고는 거의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야 되는 지점에 다 충실하게 설치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어린이 보호가 충실히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구역 지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법적인 규제는 굉장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속 단속 CCTV도 안전시설을 의무화했고, 또 보호구역 내 운전자 벌금을 이제 중과하고, 또 노상 주차를 전면 금지하게 되었고요. 또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를 이제 어린이가 있던 없던, 보이든 보이지 않던 바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여러분이 걸어보시면은 이렇게 보도가 없거나 보도가 굉장히 좁은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또 바깥으로 걷게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늦게 걷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나는 빨리 내 속도를 걷고 싶은데 보도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고, 충실하다는 뜻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시면 모든 보도는 유효폭이 2.0m 이상 되어야 되고, 여건이 허락치 않을 경우에 기존 시가지에서 피치 못할 경우에 한정해서 1.5m의 유효폭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유효폭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시설물,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폭언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정규적인 보도도 아닐 뿐더러 실질적으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보도를 확보해 주기 위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인 대안이 도시정보 차원에서 마련이 되는 것이 합당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차 막힌다고 민원을 내는 건 굉장히 무섭지만, 어린이들이 불편한 거는 아무도 민원을 대신 내주지 않거든요. 이 학생은 이 어린이가 가는 거를 자기가 추월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싫으니까 그냥 차도로 걸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가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학년들은요, 저학년들이 걸어가는 속도를 추월을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보행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통학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싶어 해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소요 폭언이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개개인이 출근할 때처럼 혼자서 막 걸어갈 때에 비해서 소요 폭언이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태를 유지하면서 보도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정된 보도가 점점 더 용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도가 공간이 부족한데 어떡하냐. 근데 제가 눈을 돌려 살펴보면 자동차를 위한 공간, 차로폭은 굉장히 넓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저렇게 좁은 도로에서는 차로폭은 2.75m만 해도 됩니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을 보시면 30도로에서는 보도의 폭언이 유효폭언 1.5m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로폭을 2.75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로폭언은 3.0m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측을 해서 3.3m, 3.5m 이런 도로들은 더 줄여서 보행 공간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해당 관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노력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지금 여기 이제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폭원이 좁다 보니까 차로로 내려서서 차로로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충실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보도는 장식품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량, 통학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들의 보행량을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유효폭을 가진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그렇지 않다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도가 없거나 좁은 보도를 갖추고 있는 보호구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큰 근원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요, 길의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데 보도가 설치되면요, 보도가 한 뼘이 됐던 1m가 됐던 보도가 설치가 되면 차로 통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보도를 좁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요만한 보도 보셨죠?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보도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차도 통행은 금지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가 있는 한은 보도로 다녀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내려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100명씩, 200명씩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보도는 1m예요. 당연히 내려서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로 통행이 허용되는, 차로 통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도로교통법만 관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거기에 보도가 없으면은 보행자는 길의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자리 구역이라는 거는 뭐 넓게 보면은 3분의 1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차로 중앙에 통행을 하고 양쪽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행량이 많아서 꾸역꾸역 중앙부를 어느 정도 침범하고 걸어가는 것이 차로 통행 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좁은 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차로 통행 시 사고가 되니까요. 두 번째는 행태적으로도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보차 구분이 명확하게 되면,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보도가 있는데 왜 차로로 내려와? 빵빵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차 구분이 돼 있지 않으면 아유 사람이 많네 하면 자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일견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 보행량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보도를 특히 좁은 도로에 막 집어넣게 되면 운전자는 여기는 차로니까 내가 달릴 거야, 너네 차 보도로 다 올라가 빵빵 이러면서 속도를 내게끔 돼 있고, 보행자는 좁아 죽겠는데 내가 앞 사람하고 지금 줄줄이 가는 게 너무 답답한데 하면 차로로 내려서면서 법적 지위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행태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도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능사이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저기 울타리가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도가 넓은 데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무단횡단을 하시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중앙 분리대로도 충분하고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보도가 좁은 곳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좁은 보도로 학생들을 밀어 넣으려니까 내려서게 되니까 내려서지 못하게 울타리로 막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니까 고학년들은 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나중에 말씀드릴 편측보도의 문제까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이렇게 설치되면 이 학생은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요 안으로, 요 좁은 공간으로 줄줄이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보행자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자기 경로를 정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1, 2 들어가면 저 끝까지 파이프 속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길을 가기보다는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과도 같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에서의 자유도가 제약되는 것들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시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담장 보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 바닷가를 보면서 가시겠어요? 보고 싶은 공간의 선택지가 많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안으로 갇힌 길로 가기보다는, 벽 보고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실제로 보통 학교 주변에 이렇게 도도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울타리로. 근데 문방구나 분식집은 어디 있죠? 요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길로 따라 걸어가면은 문방구나 분식집에 갈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요 길을 따라서 걷기보다는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자유롭게 무단 횡단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 보도는 잘 활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시설들 넣게 되거든요. 편측보도 넣고 울타리 설치하고 신호등에 노란색 칠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행태와 일치되지 않는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도 보행환경 연구하면서 세계 수십 개 도시를 답사를 해봐도 학교 주변을 이런 식으로 보도와 울타리 설치하는 국가는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론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주차 및 과속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민들의 협조와 단속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역량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스쿨 스트리트거든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쿨 스트리트는 별게 아닙니다. 옛날에 아마존 사업할 때 했던 시차제 통행 제한이거든요. 학생들의 주요 통화권에 대해서는 시차제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자. 아주 단순한 명쾌한 내용입니다. 차가 안 다니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학부모가 데려다 줄 필요가 없다. 학부모가 데려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린이는 좀 더 독립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이 팔짱 끼고 학교에 걸어갔다 걸어오고, 학부모들은 잘 가 집 앞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이런 구성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자동차들이 양보가 안 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은 행안부랑 저희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가 6번째 세미나 개최가 됐습니다. 저도 발표를 했는데, 기조 발제를 하신 국제 보행자 연맹의 이제 반외그 보행자 연맹 회장님의 발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를 부모님이 태워준 어린이와 학교를 친구들하고 걸어서 등교한 어린이한테 등굣길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학교를 어린이들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걸어간 친구들은 그림이 너무 이뻐요. 꽃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구름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그려놨어요. 걸어가는 길을. 근데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이게 회색이에요. 단색으로 그냥 가는 길을 이렇게 찍찍찍찍 그려놨어요. 선만. 그러니까 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보여지는 거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어린이 그룹들을 심리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부모님의 차를 타고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 건강에도, 물론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의 계획과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그러한 심리적인 건강,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안전 또는 쾌적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이 실제로 5030 우리가 속도 관리 정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30이면은 뭐 충분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말씀 꺼내기도 민망합니다만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실제 사고 난 게 30km 이하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30전 해봐야 소용없네. 어차피 사고 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 30은 보차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30km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면도로처럼 보차 미분리된 도로의 경우는 20km 미만으로 더 낮춰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낮추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운전자가 진행하다가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속 17km 정도입니다. 20km 이상이 넘어가면 즉시 정차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차가 돼 있거나 시야가 가려져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면은 어쨌든 부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30km로 달리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30이냐 20이냐 이걸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해맑게 뛰어나왔을 때 과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30으로 달렸는데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속도를 내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자기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저기서 누가 튀어나올 수 있겠다, 내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라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즉시 정차하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든 국도를 달리든 내가 저기서 지금 시거 확보가 안 되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배울 때도 고갯길이라든지 모퉁이를 돌 때라든지 교차로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도록 배웠어요. 근데 스쿨존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나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의 접근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속도를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생활권 도로에서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나는 안 올지도 모르니까 도박을 건 거죠. 도박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띄질 않았는데 사고가 났는데 난 30으로 달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사실은 책임 과실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CCTV, 민식이법 이후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은 고무적이지만 한편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의 퍼센티지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CCTV가 있으면 CCTV를 딱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하시죠? 바로 엑셀을 밟게 되죠. 그래서 그게 CCTV를 설치한 데서는 천천히 가세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언제든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운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CCTV가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고, 만약 그렇게 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보호구역에 CCTV를 12대는 설치해야 그래야 아마 빈틈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CCTV 한 대 설치 운영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또 전자제품은 어차피 몇 년이 지나면 또 새로 사야 돼요. TV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시스템들을 계속 개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의 흐름을 막아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ICT 기술, 전자기술로 스쿨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CCTV를 수천 대씩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저거는 CCTV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질은
어린이들을 대등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어린이들의 여건에 맞도록 도로 환경과 도로 이용의 원칙을 바꿔나가는 어떤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CCTV는 100대를 갖다 놓더라도 CCTV가 꺼지는 순간 자동차들은 다시 야생마처럼 날뛰게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차제 통행 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저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님들이에요. 교사님들이 다 차를 갖고 오시거든요. 그 차를 요즘 학교에 가보면은 제가 답사를 해보면 학교 주차장에 차가 만차예요, 만차.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수용차를 갖고 와서 출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시간에 차량의 진출입을 일정 도로에 맞게 되면 그분들이 출퇴근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해외 보행 관련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의 차량을 가져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행동하는 것이 맞고 주변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의 집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교사분들이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원적으로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꾸 주변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연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150거에 대한 사고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과연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가? 사고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 지금 사고는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14% 정도밖에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호구역은 바로 앞에 스태프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바로 학교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이제 조심을 좀 하고 또 어린이의 보행량도 상당히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줄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경 300m에서 500m 사이가 전체 사고의 49%를 차지해요. 절반 정도가. 무슨 말씀이냐? 300m면 학교가 잘 안 보일 때죠. 그죠? 근데 제가 어린이 통학로를 한 300명 정도의 어린이의 통학로를 실제로 지도에 다 그리면서 얼마나 멀리 통학거리를 유지하는지 또 방과 후에 학원이나 PC방이나 어떤 놀이를 위해서 얼마나 멀리 걸어 다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걷는 친구들은 1.5km까지도 가요. 초등학생이지만. 물론 평균적으로 600m 정도를 갑니다. 600m면요. 반경 600m이기 때문에 좌우로 생각해 보면은 블럭을 넘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학권이라고 하면은 반경 학교 주변에 이렇게 길 하나 몇 개를 잡아서 스쿨존을 생각하지만 실제 어린이들이 다니는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학교가 시야에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충분히 벗어날 만한 것으로 보이는 300m, 500m 반경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로 어린이들은 그 길을 계속 많이 다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 학교 바로 앞에만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일정한 영역 전체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영역 설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있는 가로와 없는 가로를 생각해 보면은 300m 이내 기준으로 했을 때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2배 정도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보도가 생겼을 경우에 규격이 미달되면은 더 위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의 스펙에서는 보도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리에 따라서 정문에서부터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100m 단위로 끊어봤을 때 100m까지는 사고가 오히려 적고
100m에서 200m, 200m에서 300m 이런 것들이 쭉 일정하게 사고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석해 보면은 학교가 있는 정문 바로 앞에선 괜찮은데 그나마 좀 나은데 100m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2배 이상의 사고 비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제 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보도가 있는 가로로 둘러싸인 이제 전체 블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 앞에 있는 길 하나만 지정해서는 안 되고 블록 단위로 지정해서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 단위 보호구역의 가장 큰 필요성은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학교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이제 블록 단위로 이러한 보호구역들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 단위로 어떤 보호구역을 설정한 이후에는 사실은 바람직하기로는 저 블록 전체를 시차제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의 미타카시는 블록 전체를 막아서 통학로를 확보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들어있는 블록에서는 블록 전체의 자동차 통행을 통학 시간에는 막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올 때는 그냥 블록 전체를 이렇게 걸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제가 이거를 이제 토론을 자문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는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전체적인 일종의 간선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설정해서 이 안전통학로만이라도 시차제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동선 통제를 진입부에서 하자. 그리고 반발이 많으면 거주자에 대해서만 저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주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어쨌든 안전통학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이런 안전통학로 시차제 통행 제한은 지금 런던 안에서만 약 100여 개 정도 학교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이 시차제 통행 제한을 학교 주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갈수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데 스쿨 스트리트를 안 해? 그거는 되게 이상한데? 이럴 정도로 많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통학로 개념, 시차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쿨 스트리트는 이런 방식으로 차들이 가득 메워져 있던 통학로를 전체를 막아서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 걸어서 등교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적인 접근은 그 방금 만들어진 안전통학로나 주요 진출입로를 보행 친화적인 도로로 설계를 해서 차량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아스팔트를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를 보는 순간 이 또 질주의 본능이 다 살아나시거든요. 뜨거운 질주 본능. 그래서 이면도로에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60-70km로 엑셀을 밟을 거야.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공간들의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 자체도 기존의 아스팔트가 보이지 않는 미관을 고려한 포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통학로에서 차량 통제는 여기에 이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라드가 자동적으로 오르내리는 스마트 볼라드라든지 또 중앙에서 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볼라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차제로 차량의 진출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또 주차를 방지하는 주차 센서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막게 하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고도화해서 영역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설계안에 대해서는 진출입 시에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어린이 보호구로 들어가는 관문, 게이트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못 봤다, 나 어린이 구역인지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은 도시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또 노면 표시도 명확히 해서 단순하게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정한 색상이라든지 적절한 기호들을 적용해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모를 수가 없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중앙 보행성을 설치해서 이 널쳐 번체의 어떤 횡단을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이처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대피할 수 있고, 또 운전자들은 중앙 보행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 시에 과속을 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내민보도라고 해서 횡단을 할 때 양쪽의 보도를 내밀어서 실질적으로 횡단거리를 이렇게 줄여서 어린이들이 천천히 걷더라도 차량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횡단보도의 폭언을 줄이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고온식 횡단보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스쿨존 진출입구에는 반드시 고온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일단 속도를 완전히 줄이거나 정차한 이후에 스쿨존에 진입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요.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같은 것들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간을 바꾸지 않고 아주 소소한 것들만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면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고 소규모 플랜터, 식재대나 휴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소규모 식재나 플랜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화분 하나만 있더라도 그 가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에 그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고속도로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길가에 화분들이 몇 개만 나와 있어도 여긴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운전자가 말해주지 않아도 인식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벤치가 하나 놓여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요, 천천히 안전히 달리세요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안전히 달려야겠다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순하게 표지판만 세우지 말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볼라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블록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내부에 위치하거나 모서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지인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제가 행안부에서 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신표준 모델 매뉴얼에 설계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곧 파일을 아마 발간이 돼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내용에 대한 설계 대안들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폭언을 넓은 도로들을 줄이고 교차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고요. 디자인 자체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내의 운전자가 몇 분까지 양보하겠는가를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분 정도 양보하실 수 있겠는가? 또는 10분 정도 양보하실 수 있겠는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이런 것들에 반대한다. 시차제 통행 제한에. 그러면 몇 분은 가능하겠는가? 단 5분, 10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차가 어떻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차제 통행 제한이 언제 가능하냐. 통행 제한이 안 된다면 어린이들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통행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 지점과 전체적인 포장이나 휴게시설들을 강화해서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의 희생, 또 이 환경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자들의 희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살기 좋은 마을로 해결을 하다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어린이들이 사고 날까 봐 마음 졸이고 항상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경감되고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인식을 공유하고 좀 더 대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발제에 대한 거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자장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갖고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발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학생통학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발표 시간을 조금 20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어린이 보호 구역과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준비하면서 이 오성훈 연구위원님의 논문과 글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요만큼 두께로 출력을 해서 봤는데 뭐 세부적인 예시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청주 통학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아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이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저희 홍성학 대표님께서 이 아동 삶의 지수에 대한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충청북도가 전국 이제 17개 시도 가운데서 15위의 순위입니다. 순위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이 보시다시피 17위입니다. 17위이고요. 여기는 주거 과밀이라든가 거주지 불안정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이제 부모가 지역사회가 안전한가 안 한가라고 생각하는 안전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노력하면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교육 여건, 교육 환경들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고민 속에서 저희가 이 실태 조사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을 때 이렇게 걷지요. 한 줄로 안 서서. 그래서 방울 타리가 없으니까 내려오고 차량 부딪힐 수 있는 위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관계부처에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통학로 그리고 안전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서 진짜 이것이 아이들이 2명, 3명 이렇게 같이 걸어갈 때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안전 현황을 좀 살펴드리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1.7%에서 0.8%로 좀 감소를 했는데 30만 명 이상의 도시 그룹에서는 교통안전 지수라든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지수가 2등급입니다. 67.7점으로 2등급이고 인구 30만 이상의 그룹 29개 지자체 중에서 28위입니다. 작년에는 29위였고요. 최근 5년 동안 살펴봐도 최하위권의 순위입니다. 특히 이제 도로 환경 영역에 대한 교통 안전도가 가장 취약하였고 교통 약자 영역,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에 또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행자 환경은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지요. 보행자 환경은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지만 교통 약자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와 자전거 영역에서도 이륜차는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하지만 자전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봤을 때 많게는 7건, 적게는 2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고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 어린이 사고 다발 지역이 전체
서원구가 가장 많고요. 5년 동안 23곳의 다발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법규들을 좀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1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라는 게 있고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도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를 보시면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소 2m, 부득이한 경우 1.5m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돼서 어린이 통학로 혹은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에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이 2008년으로 가장 먼저 제정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2021년에 경상남도가 제정을 하였는데 충청북도만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 및 어린이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 학교들을 좀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청주 지역에 모두 20개 학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어린 통학로 안전실태와 안전기반시설 분석 연구를 작년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행공간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에 대한 내용을 학교 출입문 및 보도 설치 유무, 학교 경계 통학로의 불법 주정차 유무, 시인성 강화 시설 설치, 방호 울타리 유무, 도로의 유호폭이라든가 단절 구간이 있는지, 가로 시설물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 방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조경 공간,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성 면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출입문을 나가면은 보도가 있습니다. 차도와 분리된 보행도를 가지고 있으나 4개 학교, 사직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가 아닌데요. 운천초등학교, 덕벌초등학교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11개 학교에서 학교 경계와 보도면,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시인성 강화 시설, 옐로카펫은 8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호 울타리 유무는 6개 학교에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방호 울타리의 높이라던가 디자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출입문 보행로 미확보의 학교 같은 경우에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후문을 나오면 세 방향으로 모두 보도가 없습니다. 사직초등학교도 정문을 나왔을 때 교육도서관 방향으로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후문 또한 한쪽 면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천초등학교 정문도 정문을 나왔을 때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덕벌초등학교도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방향, 이쪽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학원이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현황 이제 11개 학교를 살펴보았는데 덕성초등학교가 가장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현황 저희가 9월 28일 8시 30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등교를 한 시간을 살펴보았는데요. 율곡로 116번 길 약 220m 정도 구간을 살펴보았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31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대초등학교도 여기 학교가 보이시는데요. 학교 옆에 담장관과 이제 인접해서 바로 불법 주정차들이 있고요. 개신초등학교도 학교 담장을 마주보고 불법 주정차가, 석교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원봉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도 이쪽에 불법 주정차들이 있습니다. 사직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덕벌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복룡초등학교 모두 불법 주정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 강화 시설은 보시다시피 옐로 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석교, 용화, 원봉, 수곡, 남평, 분평, 수성, 복명초 등이 있습니다. 방호 울타리가 미설치된 학교들도 좀 있고요. 사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도가 끝이고요. 통행로는 이쪽에 한 40cm 정도 폭으로
보행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무릎 높이 정도 되는 볼라드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남일초등학교도 정문 쪽에는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수성초등학교 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덕벌초등학교도 방호 울타리가 없고요. 운천초등학교도 정문 방향으로는 방호 울타리가 없습니다.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학교 보행로의 폭이었습니다. 최소 보도 폭인 1.5m 이상인 학교가 7개 학교고요. 자전거 도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 폭이 1.1m 이하인 학교는 6개 학교가 있고 특히 이제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보행 보도가 이제 없거나 한쪽 면만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택가 이면 도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건넜을 때 바로 보행로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단절 구간은 10개 학교에서 발생을 했으며 이제 보도가 단절된 경우도 있지만은 학교 출입문이나 주차장 출입문으로 인해서 보도가 단절된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보행로 같은 경우 용화초등학교는 약 4m 넘는 아주 넓은 보행로를 가지고 있었고요. 개신초등학교가 약 1.7m 정도 보행로였습니다. 운천초등학교는 좁은 폭에 해당되는데 65cm. 성인 한 명이 보행을 할 만한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고요. 운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행로 폭이 70cm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신주가 있어서 보행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보행로가 끝이 나고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옥산초등학교도 후문을 나와서 이 건물이 지역아동센터고요. 이쪽 편에 학원이 있지만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량초등학교도 정문 출입구 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수국초등학교도 급식 차량 출입구인데요. 보도와 보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시설물 및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 방해를 하는 경우 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도를 따라 내려왔을 때 바로 마주치는 것이 버스 정류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로 들어와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창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하단이나 전신주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실제로는 이 폭이 1.5m 이상이 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폭은 70에서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율량초등학교도 학교 출입구 앞에 생활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거나 오토바이나 전신주 등으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평초등학교 앞을 보시면 조경 공간과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고 도로 폭도 충분히 넓은 곳으로 볼 수 있고요. 옥산초등학교도 학교 정원 조경 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보도 폭도 상대적으로 넓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단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휴식 공간이 있었고요. 수국초등학교 같은 경우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의 휴식이라든가 놀이 공간들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연구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충분한 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되 조금 전에 이제 오성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폭에 그리고 충분한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불법 주정차 문제도 단속한다고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단속 카메라를 만들면 자치단체라든가 경찰에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속 규제 정책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의 보행 공간도 같이 확보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성 강화 시설도 충분히 설치하고 방호 울타리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학로 노면도 충분한 이제 시인성 강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노면 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호 울타리의 색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해서 어린이 통학로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울타리 높이가 0.95cm에서 0.95m에서 1.25m로 높이도 많이 다른데요. 사실 1.25m 높이 정도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완전히 가리거든요. 그래서 높이도 한 1m나 그 이내로 해서 아이들과 운전자가 서로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이 사진을 놓은 것은요, 수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세터초등학교 앞 등등 이제 단제초, 용화초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승하차 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 모두 방호 울타리로 막혀 있거든요. 이 길이가 한 30에서 50m,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방호 울타리로 막혀 있으면은 내려서 차도를 따라 삥 둘러와야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 방호 울타리에 슬라이딩 도어라든가 여닫이 도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내려서 바로 방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었던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효 폭은 최소 1m 이상을 확보하되 가로 시설물이라든가 적치물들을 정비해서 충분한 유효 폭이 확보가 돼야 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육청의 담장이라든가 정원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구간에도 보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학원이나 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로시설물 적치물들을 정비하면서 전신주의 지중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라든가 보행공간 확보에 지자체, 경찰 그리고 교육청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도 실제 통학로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재지정하거나 필요 없는 공간을 해지하는, 그리고 그 오성근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처럼 구역이라던가 전체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가장 많은 내용과 좋은 내용들을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들을 충분히 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로 보도 및 보도를 설치하고 유효폭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무성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좀 담기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은 이제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고민을 하는 시민단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어린이 통학로라는 어떻게 교통안전 정책 혹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금 바꾸고 보도를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우리 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더 좋은 영향이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저희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발제하신 분과 자장을 맡아주실 그 원정훈 충북대 교수님, 그리고 발제해주신 오성훈 선구위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성훈 사무국장님, 토론으로 참여해주실 박진희 도의원님, 신동민 경감님, 양민숙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이제 자장을 맡아주실 그 원정훈 충북대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오성훈 건축공학연구원 오성훈 연구원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탐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듣다 보니까 저희 충북 지역이 이 관계된 지표가 좀 안 좋은 게 조금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그 토론자 세 분을 먼저 소개드리고 발표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님이 충북대 의회 박진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신동민 경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녹석 어머니의 음성국 연합회 양민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는 박진희 의원님의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의회 박진희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 안전문화위원회와 충북교육발전소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 발제는 결국 우리 지역의 어린이 교통 안전 스쿨존의 실태를 너무나도 이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됐고요. 우리 오성훈 연구위원님은 우리 어린이 통학로가 단순히 시설물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자체와 이제 저희 도의회는 결국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관련 조례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조례를 만들어 가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느끼셨겠지만 현실과 이상은 진짜 너무 괴리가 크네요. 이제 제가 소속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여기에 이제 토론자로 불러주신 이유도 조례 잘 만들어라라는 그런 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명을 잘 받들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기념건설국 그 2023년도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국장님께 우리 충북이 관련 조례 없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국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소속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제 충북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제 또 책임감도 큰데요. 뭐 변명을 하자면 저희 그러니까 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좀 지났는데 7월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국장님 주제 발표회 때 우리 충북 지역이 관련 조례가 없다는 부분하고 우리 아동 삶의 질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큰데 우리 충북 지역이
하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부산이 관련 조례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우리 김성욱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높은 곳하고 우리 이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시기하고 이건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좀 잘 맞는다. 먼저 만들어진 곳일수록 아동 삶의 질도 높다. 이게 뭐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가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쓰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인구가 2020년에서 21년도 3,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차량 등록 대수는 0.5대에서 0.6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충북의 정책들이 보행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차량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지난주에 2023년도 저희가 예산안 심의했다고 했는데 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일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그런데 교통 약자들, 어린이나 노인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쓰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북의 교통 안전 상황도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가 충북이 1.48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습니다. 김성욱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안전지수, 청주시 교통안전지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올해 거는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속 2년 동안. 그리고 이런 보행자들에게 가혹한 교통 환경은 보행 환경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심합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어린이 인구 1000명당 교통사고는 충북이 2.8건으로 충청권에서는 가장 높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윗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조차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1년 7월 이제 뭐 올해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언론에는 경찰이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8곳 중에 상등급인 곳은 37.8%, 4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충북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은 매우 더딥니다. 2022년 8월 기준, 제가 8월에 이게 충청북도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거로는 도내 72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230개소에 불과합니다. 70% 가까이가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가능한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 단속 장비도 728개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483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44%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과 단속을 잡아낼 장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도 없이 어린이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17%가 넘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예산안 심의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이 무인 단속 카메라가 10개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10개로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40% 이상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합니다. 그거로 100% 된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100% 된 거죠라고 하니까 이면도로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10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나 1차선 도로의 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핑계죠. 그런 핑계로 무인 단속 장비 그리고 보도 설치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가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요. 조례 제정 통해서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제가 1년 전 읽은 주간지 기획기사가 떠올라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과 지역별 주거 가격 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한다. 이거를 증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처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안전에 대한 물리적 환경이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부모의 경쟁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적이 달라지고 대학의 이름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부모가 안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높낮이에 따라서 그것이 또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안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최소한도로 메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그 대상이 어린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넘어서 모든 길 위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박 어디서나 안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관련 조례는 어른들의 이런 의무와 어린이들의 이런 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진희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특히 취약 계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그 안전 확보가 지자체라든가 어떤 그런 그 환경, 뭐 제가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편적 복지란 말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차원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이 어린이 안전 문제가 말 그대로 지역별 천차가 있다라는 것, 그 말은 어떤 그 경제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신동민 경감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동민 경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다가 22년도에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그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또 이제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충북 도내에서 청주가 16건, 약 70%가량이 됩니다. 6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요인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11건, 신호 위반 6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자별로는 보행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PM을 이제 요새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 전동 킥보드 사고도 새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21년도부터 23년까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적으로는 통행권 확보, 시인성 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거점 수찰 및 유관 기관과의 합동 교통 안전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총 지금까지 632개소의 설치 완료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보행로 확보라든가 아니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옐로우 카펫, 그리고 합동 점검당을 통한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환경 지수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다만 교통 안전도 지표가 중위권, 중등급이라든가 하등급은 62.2%에서 46.6%로 줄어들었는데 이 46.6%라는 수치도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지자체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가량 소요되어서 25개소에 일시 정지 및 보조 표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 횡단보도에 기존에는 백색이었는데 시인성 그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일시정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청주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개신초등학교 2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11월 달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효과 분석 후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통 안전 지수가 좀 저희가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청주가 28위로 제가 알고 2등급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또 평가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교통문화지수. 그 교통문화지수도 그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 그리고 학생 그리고 이 경찰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조례 마련과 그 유관기관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건데요. 저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도 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극적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민 경감님께서 충북도 또 청주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바뀌어 있는 바뀐 법과 앞으로 정책 방향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교통 안전도 지표가 그래도 꾸준히 향상된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록 뭐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교통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과 다음에 관련 기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많은 적극적으로 다음에 이제 또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결국은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양민숙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 녹색 어머니의 연합회장 양민숙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10여 년간 학교 앞을 지키면서 보고 느낀 음성군 지역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음성군 지역에 있는 대소초, 무국초, 삼성초, 동성초, 오갑초, 부윤초, 감곡중, 음성여중, 서전중, 동성중 등은 학교 교문 앞에 차가 다니는 차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소초 정문 후문 쪽으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 유입량이 상당합니다. 우선 후문 앞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마트가 위치해 있어 물류 차량과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꼬여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문 앞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내리는 과정에 있어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치일 뻔한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시내로 들어와 오산교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진입해서 정차하는 정문 앞은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5, 6년 전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해 다리를 새로 설치하면서 좌회전해서 정문 앞까지 한 방향에 가까운 길을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아이들이 등교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가교식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인도를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앞 좌회전 구간은 아침에 출퇴근 차량 및 시내버스와 직행버스가 지나가고 있어 운전자들이 길 건너는 아이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관계시설에 건의하여 오상교 앞에 신호등 및 디귿자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신호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쳐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달가량 전 음성 관내 교통 시설 및 신호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경찰들과 시설 점검을 같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리에 있는 보도를 다리 밖으로 가교를 설치하고 보도 가장자리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다리 밖으로 이전하고 그만큼 다리폭을 넓혀 좌회전 대기 차선을 만들어 주행하는 차량이 원활한 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문 옆에는 인력 사무실이 있어서 인력 사무실 사람들이 보도로 나와 있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 차도로 나와 걸어가는 위험한 경우도 있어 녹색 어머니의 봉사자들이나 실버센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대수초 같은 경우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고 좌회전하는 차량의 뒤를 이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꼬리 물기를 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센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 나오시기 때문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어르신들의 건강상 이유로 통학로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규칙적인 스케줄에 있어 교대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없이 아이들끼리만 등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후문 앞 신호등 앞 정문으로 진입하는 다리 신호등 양쪽으로 옐로우 존이 생겨 나뿐만 아니라 밤에는 조명이 켜져서 운전자들에게 길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3주체인 보행자, 운전자, 경찰 관계자 및 시설 관리자 어느 한쪽만 잘 한다고 해서 통학로 안전이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는 신호를 잘 살피고 운전자는 신호와 보행자를 잘 살피고 다른 운전자를 잘 살피면서 경찰 관계자 및 시설 관리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사고도 감소될 것이고 또한 지금보다 더 통학로 안전이 잘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실버센터 어르신들도 주기적으로 교통수신호 및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버센터 관계자들도 어르신들의 스케줄 및 근무 환경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더 안전한 충북 통학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의미의 3주체인 어린이, 교육청, 경찰서가 협력을 이루어져야 안전한 통학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3월 의경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살핀 눈과 손발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음성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시설 및 현황 파악하는 담당 직원이 단 1명뿐이라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경찰들에게만 통학로 교통 안전을 맡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충북 전체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고 시설이 보완되어서 운전자들이 길이 밀린다고 관계자들에게 민원만 제기할 게 아니라 꼬리 물기를 하지 않고 학교 교문 앞 보도 위에다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켜준다면 안전한 통학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민숙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 음성 녹색 어머니의 그런 노력이 작년 올해인가요? 한 명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노력이 아마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고 세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혹시 먼저 프로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도에서도 도로가에서 한번 나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별도로 궁금하신 없으시냐? 그러면은 발제해 주신 분 중에서 혹시 뭐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하실 말을 다 못 하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발제하신 분 중에서 오성훈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말씀도 너무 뜻깊게 잘 들었고요. 저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많은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실무자들만 고생하는 이런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두 해 해온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이 이제 일부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그 민원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정말 핵심적으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정원화 시설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로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할 수 있는 시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이외에도 하다못해 폭조피만 제대로 실시하더라도 차가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장 차 다니기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민원인데 공무원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만들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구역은 어렵게 만듭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와 비운전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모여서 적어도 운전하기 어렵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도차원이나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맨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시달리고 녹색 어머니들은 맨날 고생하시고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 너무나 소모적인 보호구역의 양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보호구역에 대한 좀 더 종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관장을 모시고 정말 향후에 제로 액시던트 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진일보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식의 전환이나 계도나 또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태리나 영국이나 관련 국가들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쪽도 처음부터 그냥 다 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운전자들은 어느 나라나 불만이 있고 당연히 문제라고 다들 일어서고 난리를 치지만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아니 이면도로 100m를 빨리 가겠다고 거기서 하는 몇백 명을 위험에 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들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논리가 없어지는 측면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못했던 조금 더 강력한 보호책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논리가 근거가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실무자선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조금 더 위계가 높은 하이라키가 높은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개선이 안 되면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만 버텨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역사회의 스트레스와 노력 비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논문을 그 유모차 주행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다 차를 사시게 돼요. 그럼 더더욱 승용차 중심의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살 수 없거나 주행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육아 스트레스가 더욱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개인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차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없으면 어린이를 키울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출산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충북도 1.0이 학회 출산율이 1.0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순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호구역의 문제가 단순히 사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양육자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케어 비용에 대한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호구역의 위상과 중요성을 원점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훈 사무국장님 한 짧게 한 1, 2분 정도 말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는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동 친화 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만 한정되어서 아동 친화 도시고, 아동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교육 환경을 봤을 때 저기가 정말 아동 친화 도시가 맞는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오성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조례를 만든다고, 혹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을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특히 조례 같은 경우 제가 16개 시도의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3페이지 딱 있어요. 그나마 위에 제목이랑 하면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공간 빼고 나면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죠. 그 조례 만드느나 사회적 비용을 쓰는 바에는.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지만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데 저는 이제 자치단체와 경찰도 참 노력할 수 있지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고 함께 좀 논의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할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주체는 많은 내용들은 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보조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받쳐주면서 좀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변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전도시 이런 거를 잠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민들의 참여 부분인데, 그 시민들의 참여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는 분야가 이제 교통안전 쪽, 특히 어린이 안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좀 더 나은 도시로, 안전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에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해서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오성훈 연구원님, 그리고 실태 조사를 직접 하시고 많은 거를 얘기해 주셨던 김성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실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도민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박진희 의원님, 그리고 실제 어린이 교통안전의 실무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정민 경관님과 양주수 회장님, 오늘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